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근대사 파트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이 한국사의 절반 이상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내셔가지고요. 꼭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근대사 출제 비중 보시면요.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근대 파트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하게 되는 개항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을 겪게 되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파트는 크게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개항기에 신문물이 들어오는 요 시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파트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6에서 7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근대 파트는 바로 요 개항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제강점기 파트도 또 문제의 비중이 좀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그 현대의 모습하고 가까워지는 시기, 그 출발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출발점에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 파트는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크게 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정책과 그다음에 국외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이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다시 나누어서 살펴보시는데 왕권 강화를 이루려고 했던 측면들, 자, 그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측면들로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엔 민생 안정이요, 왕권 강화의 뒷받침이 되기도 하지만요, 분류시켜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훨씬 암기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외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나라를 이렇게 꼭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세국 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걸 완화시켜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실 비슷하지만요.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이 너무나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라를 꼭 걸어 잠그고 어떤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너무 이렇게 좀 평가를 절하시키는 표현을 좀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방향성, 어떤 외교적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가게 되는데 외부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문호 개방을 하려고 하는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 어떤 개혁과 국외적 개혁들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실게요. 자, 그럼 먼저 개혁 정치, 왕권 강화. 세도 가문들을 빨리 축출시켜 버려야 되겠죠. 이 외척 가문들을 축출시킨다. 자, 마지막 철종 시기 때 실세였던 이 안동김 씨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비변사를 폐지해요. 자,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변방을 방비한다. 그래서 처음에 임시기구로 설치됐던 것이죠. 그런데 저게 비빈을 간택하는 일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변사를 폐지해버리고요. 조선에 원래 정치기구가 있었어요.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었던 의정부와 그 다음에 군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삼군부를 두 개를 분리시킨 거예요. 원래는 이걸 비변사가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원래 본래의 기능을 갖게끔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전을 편찬한다. 아주 혼란기죠. 이 시기는 세도 정치기,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이 시기, 극도의 혼란기를 다시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전을 필수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전 회통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요게 대전 회통이 나오면요, 법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국대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속대전, 영주의 속대전, 그 다음에 정주의 대전 통편, 그리고 영주의 대전 회통까지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지만 사실 이 경복궁 중건부터는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소실된 이 경복궁을 중건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무로다가 이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이렇게 벌목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역을 굉장히 많이 동원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양반층에서도 백성층에서도 환호를 받지 못했어요. 경복궁 중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다. 일당 100이에요.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띠는 저 화폐를 마구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한다. 원납전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요. 기부금 형식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통행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길목을 지날 때 거기에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양반과 백성의 모두의 원성이 아주 극대화되고요. 또 이후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이런 서원철폐 같은 것들, 이 서원철폐는 양반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정책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사림의 어떤 근거지가 됐던 학교였죠. 그러나 이 서원은 국가로부터 누리고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면세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너무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차지하고 있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또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서원을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이 서원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서원을요 47개소만 남기고요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양반들이 좋아했던 명나라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명나라의 황제를 이렇게 모시는 이 만동묘를 철폐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굉장한 그 반발을 가져오게 되죠. 자, 서원에 딸린 토지와 노비 몰수에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좋은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 양반 유생의 반발을 불러오게 합니다. 최익현.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을 되게 지지해줬던 인물이에요. 외교 정책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지를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서원철폐,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과 같은 것들은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민들을 포함한 백성과 그 다음에 양반들 모두에게 다 등을 돌리는 행위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게 돼요. 흥선대원군의 계획 정책은요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어떤 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자기의 그 자제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상갓집의 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숨죽이고 있었던 아주 무서운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으로서 이제 왕이 이렇게 세우고 났을 때 아주 이 카리스마 있게 이 결단력 있는 어떤 개혁 정책을 마구마구 펼치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의 편을 만들면서 개혁을 탄탄하게 끌고 가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개혁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의 편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 관복을 벗어 던지고요. 머리를 풀고 도끼를 들고 와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직언을 해요.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하야하시라 라고 하는 직언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1863년에 집권을 해가지고요 1873년 약 10년을 이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제 고종이 왕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이 흥선대원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한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가 10년은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권력 자체가 73년에 결국 하야를 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왕권 강화의 측면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냐 살펴보면 바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세도 정치 시기 때 전정, 군정, 환고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우선 전정의 문제, 토지세의 문제는 양전사업, 토지를 다시 측정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색출해요. 저 숨어있는 토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색출하고 또 불법적인 어떤 토지 겸병하는 것들 금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 군역의 문란이죠. 군역. 이 군역 같은 경우는 호포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호자예요. 집호자예요. 즉 집집마다 다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안이거든요. 그럼 여기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그동안에 면역이 됐었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합니다. 민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 일반민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양반층들은 선호하지 않았겠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책을. 자, 그 다음에 사창제, 요거는 개인 사차예요. 이 환곡이라고 하는 거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곡식을 빌려주는 건데 이게 국가가 개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촌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잘 못 사는 곳, 잘 사는 곳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주자라고 하는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게 됐어요. 이 삼정의 개혁. 그래서 민생 안정은 삼정의 개혁.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로 넘어오실게요. 국외로 넘어오시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외부는 지금 이미 막 문호 개방이 순차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외부하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출발은 병인 박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인과 결과와 관련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요.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을 가져왔냐면 병인 양요를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신미양요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여기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요렇게 병, 오, 신,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세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전개 과정을 물었을 때 원인과 결과를 묻는다면 병인 박해 먼저 일어나고요. 이게 먼저 터지고 그다음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이렇게 신미양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전개 과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병인양요는 왜 터졌느냐? 천주교 신자들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구실로 인해서 프랑스가 함대를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정족산성에서 양헌수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대 이제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이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쳐들어온 프랑스 함대를 격퇴한 승리한 전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들을 격퇴시키기는 했으나 우리가 받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프랑스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 외교장각,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에 있는 의궤들을 다 약탈해서 가져가게 돼요. 왕실의 의뢰와 관련된 기록들인데 이게 다 약탈당해요. 각종 문화재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되찾지 못하다가요. 여기에 있는 의궤를 언제 우리가 반환을 받냐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1년에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반환을 받았는데 아직은 우리는 이거를 대여의 형식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다는 거. 이런 또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게 됐던 사건이 병인양요예요.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자, 병인양요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우리 이 조선의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게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한밤에 이 묘를 파는 소리가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랑은 이 조선인들, 동양인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어떤 몰골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키도 굉장히 크고 눈의 색깔도 다르고 코도 크고 이런 사람이 묘를 막 파헤치고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막 던지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실패는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훗날 이 오페르트 저 독일 상인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 우리에게 이제 통상을 요구하기 위한 이 남영군 모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장품을 가지고 이걸 미끼 삼아 가지고 우리하고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들은 이제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서양의 문물, 저런 서양의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어떤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다. 더욱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게 되는 어떤 그런 아주 쇼크를 줬던 사건이에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미항요가 터지게 됩니다. 신미항요는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죠. 당시에 그 평양 지역에 미국의 이 제너럴 셔먼호 배가 이 평양 지역으로 이렇게 정박해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 평양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 배가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정박해 있고 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서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했다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돌아가지도 않고 자꾸 이 평양에 있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니까 평양의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구실이 되면서 이 신미항요가 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화도로 침입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초지진, 덕진지, 광성보를 공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때 이 미국의 함대를 맞서 싸운 이가 바로 이제 어제현 장수인데요. 이거 역시 우리는 이제 결사적으로 이걸 막아가지고 물리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피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제현 장수의 깃발이에요. 우리의 군함을 이끄는 이렇게 상징이 되는 군함의 깃발인데 이게 장수 숫자 깃발입니다. 근데 이게 빼앗겨요. 이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진 이 모습은 사실은 미국 군함에 이렇게 걸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좀 치욕스럽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침입을 격퇴해서 막기는 했으나 어떤 우리의 수장이 가지고 있었던 깃발을 빼앗겨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우리가 이 신미항요를 통해서 받게 된 어떤 좀 안타까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항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개 과정에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자, 척화비. 서양이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다. 화친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화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척화비를 곳곳에 세우게 돼요. 신미항요를 끝으로. 자, 그래서 순서가 병, 오, 신, 그리고 척화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곳 운영궁은 가 인물의 개인저택으로 그의 아들 고종이 태어난 곳이에요. 운영궁의 봄, 고종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훗날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자, 사저입니다. 사저. 저택이고요. 흥선대원군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하였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조선 태종이고요. 자, 2번. 속대전. 속대전 요거는 영조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추진하였다. 요거네요, 정답. 자, 4번.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정의 정청을 설치해요. 이게 임술농민봉기 일어나게 되면서 철종 시기 때 만들어지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냥 미봉책에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삼정의 문란의 과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흥선대원군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자,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이의 시전 상인들이
특권을 폐지하는, 난전을 금할 수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해 통공을 실시하였다. 자, 요거는 정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방금 차지중사가 아랫말을 들으니 충남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하여 무덤을 훼손한 병고가 있었다고 하니 아주 놀랍고 황송한 일이다. 자,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병인양요, 심의양요, 요 사이에 낍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네,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흥선대원군이 유지했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방향과는 이 외교적인 정책이 달라지게 돼요. 통상수교를 원하는 이런 통상 개화파들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서양의 여러 나라들하고도 순차적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첫 그 문호 개방은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실게요. 통상개화파들이 있습니다. 뭐 오경석이라든지 박규수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과 위정척사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볼 거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운효호 사건, 일본의 군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운효호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이 기록물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당시에는 이미 이 중국 같은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침입을 받아서 문호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의해서 이미 문호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어떤 이게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문호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총구를 이 관자놀이에다가 갖다가 대는 듯한 압박을 받았다. 그 지금의 어떤 당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시기적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결국 이런 식의 어떤 군함하고의 계속된 어떤 충돌이 있다가 결국에는 일본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됩니다. 개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체결된 조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이 조약의 전체적인 성격을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맺어졌던 이 조약의 어떤 불평등한 이런 내용들요, 우리한테 많이 적용을 시켜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1조. 조선국은 자주국이다.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래요. 근데 이거 첫 조항만 보면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 조선을 침탈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까운 나라가 어디죠? 이 청나라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시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청으로부터 자주국이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으로부터 자주국이며 일본국하고 평등하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일본이 우리하고의 어떤 더욱더 이제 직접적인 교류와 그다음에 어떤 침탈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4조. 조선 정부는 부산과 이후에 2개 항구를 개방한다. 부산 이외 2곳. 이후에 열리는 2개의 항구는요, 우리하고 약속 협의를 통해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사실 일본의 어떤 좀 주도적인 입장으로 원산과 인천이 순차적으로 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위치 보시면요, 부산이에요.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경제적인 수탈을 하기가 좋은 곳이고요. 원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군사적 거점으로 삼기 좋은 곳이었어요. 군사기지. 인천 어디랑 가깝죠? 수도 서울이랑 가까워요. 한양이랑 가깝죠. 그래서 정치적인 침탈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바로 일본의 주도적인 입장에 따라서 부산, 원산, 인천의 3곳의 항구가 열리게 됩니다. 자, 7조 보실게요. 일본국의 항해자가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 이거 우리 주변에 한반도 땅덩어리 주변에 있는 이 해양을
자신들 마음대로 침략해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측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배를 어디까지 정박시킬 수 있나? 바다 밑에 지형을 다 이렇게 침탈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7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자, 10조 보시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열린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뭐 이렇게 크고 작은 다툼, 분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설령 관계가 되더라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 처리한다. 우리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처벌의 강도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치외법권이에요. 치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법권. 우리한테 있지 않고 일본에게 있다. 바로 이런 모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근대적인 조약이라고 하고 맺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일본 쪽에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강하도 조약은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요. 자, 그런데 조약은 한 번 맺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부속 조약들 그리고 조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하고 바꾸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일 수호 조규의 부록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하게 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의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일본 외교관들이 여행을 허용하고요. 일본의 상인 활동의 범위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거리를 간해니점 약 10리 정도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항구 주변의 10리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무는 무역이다라고 해서 거류지 무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류지 무역.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저 물건을 서로 옮겨다 주는 어떤 보부상이나 그다음에 물건을 보관해주는 객주나 여각 같은 존재들이 아직은 침탈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약이 나중에는 이 내륙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뚫려요. 한성에 가까운 곳까지 뚫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조선인의 중간 상인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 상인들이 좋은 제품, 싼 가격에 다 물건 가지고 육지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부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규칙이에요. 항구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열린 곳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뭐 상거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근데 보면 하나는 부록, 규칙.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일 또 통상장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통상장정. 자, 제한을 걸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시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이죠. 양곡, 우리의 쌀과 잡곡 같은 양곡들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금이, 그러니까 외부의 상품이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역시 제한이 없어요. 무관세. 그리고 뭐 무항세, 선박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았다는 거. 양곡 무제한으로 유출하고요. 그 다음에 무관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쯤에 나오는 어떤 부속 조약들이에요. 하나 부록,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그런데 요게 개정이 됩니다. 83년이 되면요.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된다. 그럼 내용 볼게요. 관세가 들어오네요. 원래 앞에 무관세였던 게 여기서는 관세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 앞에 무제한으로 양곡이 유출됐던 게 여기서는 막혀요. 막는다. 곡식이 무제한으로 빠져나가는 거 막는다. 방공령이에요. 이런 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좀 좋은 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자, 우리가 요 중간에 다른 나라와 새로운 조약을 맺습니다. 82년 무렵쯤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저 미국하고 맺었던 어떤 조약의 내용들이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본하고의 어떤 조약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좀 우리 쪽의 입장에서 또 개정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또 이런 게 들어와요. 최혜국 대우,
역시 미국하고 맺었던 조약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공령을 실시하는 거에도 한계는 보여지는 것이 반공령을 시행하기 전에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지방간이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 반공령의 저 개정 통상장정에 따라서 반공령을 내려요. 근데 1개월 전에 저거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배상금을 머는 이런 또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요 체국 대우와 관련해서는요. 이 미국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에 가서 좀 다뤄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은 뭐냐? 당시에 2차 수신사,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이 됐던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이 주일공사 그 황준셴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서로 우리 어떤 그 조선의 뭐 지리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렇게 편지글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것을 엮은 책이 바로 저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건데 저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황춘셴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냐면 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조선이 위태로우면 동아시아의 정세가 날로 악화가 될 것인데 조선이 막아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 당시 청나라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되려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급선무가 뭐냐? 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자기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라. 결일본. 그 다음에 미국하고 연결해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 책략이에요. 이게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또 형성이 되고 조정에 올려지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의 알선으로 인해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보실게요. 좀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일본하고 맺었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데 요런 좀 특이한 것들,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거중조정. 양국 중에 한 나라가 위협을 받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 B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타국의 나라의 C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 A가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B를.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겠다. 거중 조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 을사늑약을 겪게 되는 시기에 갔을 때 미국 우리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미국은 일본하고 비밀리에 이 러일 전쟁 중에서 협약을 또 맺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불평등한 조약. 요거는 이제 최국 대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차후에 또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서 어떤 좋은 혜택은 그런 최고의 어떤 좋은 혜택은 그대로 또 다시 뭐 차후에 어떤 그 조약을 개선하지 않더라도 좋은 조약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최혜국의 대우를 받는다. 이겁니다. 좋은 조약은.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좀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일본하고 맺었던 이 조일통상 장정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세, 뭐 이런 거 반공령 이런 규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최국 대우와 같은 또 이런 불평등한 조약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 미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낮은 비율의 관세. 그래서 최초로 관세권이 인정이 되고요. 개정통상장정에서 이 관세권이 또 반영이 되죠. 자, 성격을 보실게요. 조선이 핵심 여기에요.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자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하면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서양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82년에. 그래서 그 결과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요. 답방의 형식으로 이제 보빙사가 파견이 되고요. 이후에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서구의 열강과도 순차적으로 문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늦은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이 프랑스하고 이제 1886년에 통상조약 체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다름 아닌 천주교 포교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병인박해, 병인양요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또 최애국 대우 받아서 조프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거. 마지막에 좀 체결했다는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실게요. 미축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 측 신헌과 일본 측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 작년에 일어났던 운효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네요. 강화도 조약이죠. 자, 1번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거는 개정이죠. 개정 통상장정. 자,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1차 한일협약입니다. 이후에 배울 거예요. 자,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어요. 요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4번 부산 이외에 원산과 인천, 계양장이 순차적으로 설치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요겁니다. 강화도 조약. 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후에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기출주제 42. 개항 이후 개화정책과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교재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 개화를 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세력을 시대별로 두 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 구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역시 여러분들 노트 가지고 옆에다가 꼭 적으시면서 같이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이 개화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살펴보시면 북학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제가 박지원, 특히 이런 실학 사상을 주장했던 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위정 척사파. 자, 어느 계열에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살펴보시면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충청 노론 세력들, 주된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세력들이 시기별로 어떤 우리가 이제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부터 그리고 문호 개방이 이루어진 시기까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출발점은 60년대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60년대 가보시면 이 시기는 문호 개방을 하려고 하는 서양의 이제 이상한 배라고 해서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양선들이 막 출몰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당시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제 60년대고 그래서 이때 어떤 그 국제적인 이슈가 이양선의 출몰이죠. 자, 근데 이런 이양선의 출몰에서 이쪽 개화파 쪽에서는 이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화론적 입장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이 위정척사파. 자, 요거는 올바른 것은 계속 둘러싸면서 유지시키고요. 우리의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시키고요.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천주교, 서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배척하겠다 이거예요. 위정척사파. 자, 이쪽은 이 이양선이 출몰할 60년이 되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죠. 통상수교 거부. 척화론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 기정진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70년대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외교적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이 70년대가 되면 외교적 이슈가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이런 시점에서 통상
개화론자들. 예를 들면 오경석, 역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상학파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실학의 사상들을 많이 받았던 이런 인물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 박규수의 사랑방에 이 많은 통상계화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게 청나라의 어떤 근대식의 문물, 서구의 문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이야기도 많이 꽃피우고 막 했다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치러질 무렵에는 통상계활하자라고 했던 지지했던 세력이고요. 자, 그럼 이 70년대 위정척사파에서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자, 최익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장을 하냐? 개항 불가론의 입장. 그리고 외양 일체론.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개항하지 말자. 그리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아. 최익현의 상소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외놈들이랑 이 개항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은 공산품이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이렇게 찍어내는 언제나 이렇게 무한하게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공산품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교환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 쪽의 물품은요 유한한 토산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막교환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파탄이 날 수가 있다. 그런 우려 섞인 상소를 적극적으로 올리게 돼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 바로 70년에 이런 어떤 구도가 보여진다는 거고요. 자, 80년이 되면 외교적인 상황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모군란이 82년에 터지게 되는데요. 요 이모군란은 우리가 결국에는 70년이 되면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통상계화론자들이 부각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문호개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항구의 문을 열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개화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피해를 본 이런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개화가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80년의 무렵에 개화파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의 개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앞으로의 진전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개화파 세력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기존 개화파에서 급진적인 성향의 급진 개화파가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급진 개화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세력들 온건 개화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온건 개화파는요. 너무 청나라에 사대하는 식의 계속 그런 식의 어떤 개혁. 너무 유지한다. 그런 사대적인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친청파 또는 뭐 수구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반대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자라고 하는 반청파. 또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어떤 개혁들을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 있고요. 뭐 이쪽에 대표적인 온건한 개화파 김홍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위정척사파 쪽에서는요. 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한 상소문들이 올라오게 돼요. 자, 영남에 있는 유생들 만인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영남 만인소 상소를 올리게 되고요. 또 홍제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원 척사소 상소문을 올리게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 반박하냐면 이 러시아를 방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친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중국이랑 친한데 뭘 더 친해지느냐.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의 옛날 관계를 모르냐. 우리를 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침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이랑 연결시켜서 왜 괜히 러시아를 자극시키느냐.
이런 식의 내용을 쭉 반박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영남 만인 상소가 일어난다는 거. 80년의 이슈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흐름이 90년으로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지느냐? 이게 결국엔 90년은 우리가 국권 피탈을 결국에 이제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쪽의 위정척사 세력은 그것을 이쪽은 이제 교육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 이런 주장을 했다면 반대편의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직접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두 축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화를 한다는 거, 우리가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한다는 거 이런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일련의 굵직한 흐름들을 좀 보시고, 그럼 초기에 이 개화 정책, 정부가 주축이 돼서 했었던 이 개화 정책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걸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이었어요. 자, 통리기무화문. 요걸 설치하고 그 밑에 12개, 12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요. 그냥 외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화 정책 막 펼치려고 하는데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외교부가 있었구나. 그거를 분담하고 있었구나. 12개, 12사로 나누어서. 자, 그 다음에 기존의 5군형. 우리가 이거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시작해서 5군형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5군형이 너무 구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2개로 통폐합시켜버려요. 그리고 뭘 만드냐면 일본의 조총 부대 이렇게 다 신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복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관이 와가지고 훈련시켜주고 별도의 신식 군대를 따로 만들어요. 이들은 통폐합시켜버리고요. 새로운 군대 만들어요. 별도로. 이게 별기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적인 시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 근대 무기제조 공장, 기기창, 그 다음에 방문국 문자 찍는 거예요. 인쇄 담당. 여기서 신문 많이 나오고요. 쩐한국 화폐 발행하는 곳이고요. 광해요. 근대식 병원이에요. 이런 것들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전부 1883년 무렵에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죠. 얘는 1885년 무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일본은 이제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약문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조정 때문에 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수신사가 1차, 2차, 3차 파견이 됩니다. 자, 1차 김기수가 파견이 되고요. 2차 김홍집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파견됐다가 돌아오면서 뭐 가지고 온다? 조선 책략 80년에. 자, 그 다음에 3차. 이모군란 때 일본도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박영효, 김옥균이 어떤 그 사제의 형태로다가 3차 수신사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시찰단, 이거는 이제 근대적인 문물들 이렇게 시찰하러 가는 건데, 개화를 반대하는 여론, 당시 이 위정척사파 이런 여론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명칭을 뭐 신사유람단. 그 실제로 어떤 근대문물 보고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행 떠나는 것처럼 암행어사격으로 몰래 비밀리에 가요. 이런 것들도 파견이 됐다는 거. 자, 일본 갔으면 청나라도 가야 되겠죠? 영선사가 파견이 됩니다. 청나라의 근대 무기 제조 기술 도입하기 위해서 파견하는데 이모군란이 중간에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이들이 다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기서 배워왔던 내용을 가지고 기기창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1883년이고요. 자, 미국도 갑니다. 보빙사예요. 보빙사. 최초의 구미사절단이고요. 민영익, 홍영식 등으로 구성돼서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여러 문물들 시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빙사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요.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운 것들 가지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인 시설들 많이 만들어지는데 유경공원, 근대식 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농무목축 시험장,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밑줄근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쭉 12사가 있었다. 통리규모화문이네요. 자, 1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요거는 2차 가보개혁기 때 나오고요. 2번. 미국과 합작하여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3번.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요.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요게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주주하였다. 일당백. 요거는 흥선대원군이죠. 자, 5번.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 역시 2차 가보개혁기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니까 초기에 개화 정책을 묻는 거였어요. 초기 개화 정책. 정답은 3번이겠고요. 자, 다음 상소가 올려진 직접적인 계기로 옳은 것을 골라라.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다.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서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들이니 그 사이에 누가 더하고 덜하다는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 이거 조선책략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었다. 요건 이제 부속조약이죠. 강화도조약.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아니고요. 제너럴 셔먼호. 자, 영종도에서 일본군이 상륙하여 약탈 저질렀다. 관련성 없고요. 자, 5번 볼게요.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조선책략 사료는요,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당시에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어떤 논쟁들 이런 것들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근대사 아파트 오늘 첫 출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아파트에 여러 조약들 나오는 거, 우리 부속조약, 그 다음에 뭐 통상장정, 그리고 이게 개정되는 통상장정, 요거 하나 넘기셔야 돼요. 요거 넘기시고 나면은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왜 고대 파트 배운 것처럼 막 겹치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